하락장에서 상승하는 중간에 일어나는 이 반등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쓰신 책에서 보면은 이제 상승 뒤에 하락은 예정된 미래다 이런 표현을 또 하셨고, 그렇다면 어쨌든 하락 뒤에는 언젠가 반등이 또 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오죠. 어떻게 좀 나타날까요? 사실 이제 중간에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락이라는 게 주구장창 5년 동안 막 주구장창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쯤 반등이 반등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에서 이제 한 7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제 반등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데, 중간에 생기는 반등은 거의 원인이 정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쌓이면 효과를 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때는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규제 풀어줬는데 처음 규제 풀어주기 전에는 규제만 풀어줘 봐라 난리 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돌입하니까 사람들 심리가 이제 규제가 풀어줘도 야 이게 뭐 좀 찔끔씩 풀어주는 거는 효과도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누적되고, 그러니까 지금 누적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가격 하락폭이 꽤 컸죠. 뭐 심지어는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도 속출하고 있으니까 예년보다는 좀 가격 하락폭이 좀 큰 느낌. 그 다음에 규제도 지금 많이 풀어주고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멈출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딱 이렇게 우연이라도 이렇게 겹치게 되면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반등,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잠깐 반등하고 다시 하락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중간에 일어나는 이 반등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상승이니까 좋다라고 해서 계속 다시 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끝까지 다시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의 필연입니다. 필연인 게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부의 생각과 의도를 좀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상승을 바래서 풀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락하는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인지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승을 바란다 라면은 굳이 규제를 이렇게 찔끔찔끔 풀어줄 필요가 있나? 빨리 상승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빨리 상승하려면 규제를 한꺼번에 빨리 풀어주는 게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행동하는 걸로 봤을 때는 상승을 바라는 느낌은 거의 없다. 항상 대외적인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집값은 하락하는 게 맞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규제를 풀어주는 그 모양새를 봐도 상승을 바라는 듯한 느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이렇게 계속 풀다 보니까 이제 누적돼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제 상황이 반등인데, 그럼 정부가 상승으로 가면 가만히 있을까? 상승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정부라면 저 같으면 다시 규제로 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 정부의 이제 의도고 두 번째는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네. 매도자들은 아직도 상승의 잔재가 남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크게 올릴 거예요. 이게 상승장에서는 매수자들이 이렇게 되면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쫓아가는 행위가 바로 이어지면 사실 분위기가 단절이 되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항상 호가를 올리게 되면 분위기 단절이 생겨요. 매수자들이 바로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매수자들이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매수 행위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호가 반등이 확 생기면 네. 매수자들이 이게 뭐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상승 열기가 이어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하락 전환을 하게 돼요.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거의 필연으로 중간에 하락 중간에 나타나는 반등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 과정을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지를 못하죠. 그쵸, 대부분, 그냥 상승할 것 같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시장에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아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는 방향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뭐 꼭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또 아까 실거주도 팔아라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주택자들이 좀 2023년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걸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버티겠다. 버티겠다 마음 먹은 사람들은 잘 버티시면 되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한테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 절벽 상황에서 팔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러면 급급매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어떠한 뭐 매도 전략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은 매체에서 알려주긴 하는데 그런 거는 분위기가 그래도 안정권에 있을 때에 적용되는 방법들인 거예요. 지금처럼 하락기가 완연한 매수자들이 매수할 생각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급매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막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면 손실 폭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반등이 한 번쯤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 매도를 하게 되면 적당히 손실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이제 매도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또 착각하지 마시라는 게 상승이다. 환호성을 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팔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좀 매수자들과 좀 협상이 그래도 좀 가능한 시점이 돼야지 좀 팔지. 지금은 뭐 협상보다는 그냥 싸게. 그렇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시세가 10억이라고 해도 10억에 내놓으면 절대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팔리는 가격은 적어도 이제 8억, 뭐 7억 이 정도 되어야 이제 매수자들이 좀 급매 나왔네.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서 버티면 그래도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제 매수 행위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급급매밖에 팔 방법이 없고, 근데 반등이 일어날 때는 이제 매수자들이 약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집을 지금 반드시 팔아야 될 분이 아니면 조금 매도 타이밍을 고려했으면 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다면 좀 무주택자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실거주가 괜찮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네. 좀 의문을 가져봐라. 그리고 그리고 비교를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시고 네. 그래도 나는 실거주가 좋다. 그러면 사셔야죠. 그거를 말릴 필요는 없는 거고. 네네. 예, 그런데 나는 비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네. 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차 시장이 지금 또 문제인데 네. 또 깡통 전세 위험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내년에 더 커질 거란 얘기도 있고 네. 이 임대차 시장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임대차 3법이 처음 이제 2년 전에 적용이 돼서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제도가 지금 이제 시장에 네. 자리를 잡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자리 잡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크게 나타났었죠. 전세가가 너무 급등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2년째 올해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 이제 9월부터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전세 대란 네, 폭등이 맞아요. 일어날 네. 거라고 예상을 8월 했지만 전세 대란 놈이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견해를 달리했던 부분은 그분들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고 저는 제도 자체의 문제는 크게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시기에 너무 급하게 제도를 도입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전세 대란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면 이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그런데 이제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떨어지는 폭도 이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년 정도 또 2022년 9월부터 시작되는 2년 만기. 그러니까 2023년까지, 2024년까지 가는 거죠. 네.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 예전과 같은 전세 시장 분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좀 역전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요? 지금은 굉장히 지금 크게 나타나는 게 너무 급등한 상황에서 이제 그때 뭐 갭 투자를 했거나 뭐 아니면은 그때 임차인으로 들어갔거나 그러면 지금 전세가가 이제 뚝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이사를 혹시라도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떨어진 폭만큼은 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임대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들이 이런 하락장을 예상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뭐 4년 후까지 예상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것도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문제들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